자, 그러면 이제 03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국민이 이거 잘못됐어 하고 저 판정기관에게 이거 판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행정조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대상이 되냐? 자, 행정심판의 대상에 이게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됐네. 자, 1번 끝에 보면 첫째 줄 읽어보고 결국 핵심은 두 번째 줄, 위법점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단어. 둘째 줄 앞머리 그거 밑줄쳐주세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그러니까 더 압축하면 뭐야? 처분이라는 작용하고 부작위라는 작용에 대해서 구제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뭐라고 생각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위법한 거야 아니면 부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이거 판정 내려줘 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이게 핵심이고, 그 밑에 그러면 처분이라는 작용은 어떤 거냐, 부작위라는 건 어떤 작용이냐, 이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밑줄 치지 말고 그냥 읽어두세요. 예,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작용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 소송과도 똑같이 소송 대상도 똑같거든, 처분.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부작위라는 것도 읽어보면 행정청이 당사자인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뭐 해주든 안 해주든 거부를 하든 뭐 신청대로 해주든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거부하는 응답하는 건 부작위가 아니에요. 거부하는 응답하는 건 거부 처분이라 그래서 위에 처분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부작위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청을 받고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요걸 부작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처분과 부작위가 청구 대상이 되는 거다. 응? 그러면 이렇게 좀 넓은 의미가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실제로 행해지는 조치는 누구한테 뭐야? 너 뭐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3개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처분에 들어가는 거야. 즉 행정기관이 말하면 구청장이 그랬다 그러면 행정기관인 구청장이 무슨 법, 식품위생법 등 이런 거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해서 뭐 한 거예요?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로서 너 3개월간 영업하지 마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처분인 거죠. 응? 처분에 해당돼야,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치를 해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청구해봐야 대상 안 되는 것 같고 청구했다고 거부합니다. 심사를 거절해요. 응? 그래서 여기에 성질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 얘기가 소송 가면 똑같이 나오니까 행정심판 부분에서는 간단히 이렇게만 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데 2번이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법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응? 첫째, 왼쪽에 제목 뭐 제외시켜 놨어요? 대통령이 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응? 대통령이 하는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하면 안 된대. 물론 오른쪽에 있지만 소송은 가능해요. 소송은 가로 되지만 행정심판을 원칙적으로 안 되게 해놓은 거죠. 응?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처분하고 부작위 이거 잘 내는 편이에요. 이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켰어. 그래서 내가 뭐 인천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했어. 근데 거기서 뭐야, 아무 문제 없음 이러고 결정 내렸어. 내 주장을 안 들어주는 결정 내렸어. 응? 그러면 또 행정심판 청구?
이미 한 번 판정 내린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해서 또 행정심판 청구 안 돼. 또 판정한 거 내린 거 갖고 또 다시 행정심판 청구 안 돼. 소송은 가면 되지만, 응? 소송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건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판정 내린 거, 결정 내린 거 있죠? 그거 갖고 또 행정심판 청구 못하고 한 번 판정 내린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도 심판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건 앞에서도 배운 건데 소위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서 어떻게 놨어요? 이거는 행정심판 소송 말고 별도의 구제 절차, 별도로 불복하는 절차를 따로 정해놨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물어보자. 통고 처분이라는 게 원래 국민이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원래는 그거 재판에 넘겨가지고 형사재판, 형사소송이란 걸 해서 그 사람 뭐 벌금형 이런 거 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판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그 상대방도 굉장히 뭐 불편한 게 많고 결국은 전과자 많이 만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형벌을 선고하는 거 대신에 벌금형 선고하는 거 대신에 법 위반자에게 행정관이 돈 얼마 내 그 납부하면 그냥 깨끗이 끝내자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행정기관이 벌금 대신에 돈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조치를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거 있어. 그죠? 신호 위반하면 6만 원 범칙금 통고처분. 그죠? 네. 근데 범칙금 통고처분 받은 자가 승복을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운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응? 납부기한 지나도록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는 아무 조치를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납부기한 지나면 간단히 끝내자 그랬더니 응하지 않네? 그럼 원래 절차로 돌려. 원래 절차는 행정위원회 검찰에 고발, 총식 재판 절차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재판 절차 가서 재판 절차 가기 전에 이제 경찰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때 그때 나 주장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 말 들어주면 재판에 안까지 갈 필요 없고 무혐의 처분은 끝나는 거고 내 말 안 들어주고 재판 넘기면 법정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고 지면 형벌 각오해야지. 벌금형 받을 각오. 응? 그러니까 그거 번거로우면 그냥 통고처분 받는 단계에서 내면 되는 거고 끝까지 싸우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먼저 이게 승복 못하겠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별도로 다 재판 절차로 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른 재판 절차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에 승복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연체이자가 붙이면서 나중에 강제징수 당하게 돼 있어요. 압류 들어오고 막 매각. 응?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게 돼 있지?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거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이의 신청하는 거야. 부과한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딱 내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지면서 그러면 재판으로 넘긴다고요. 별도의 재판으로 지방법원에 통보해서 그럼 거기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나서 부과받은 자가 나서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심판 소송으로. 응?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별도로 따로 불복 절차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심판 소송 다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 내가 누구한테 누가 나를 때렸어. 폭행을 했어. 나는 그냥 나도 때릴 수 있었는데 쌍방폭행으로 우리는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다 걸려요. 누가 때리면 맞는 게 제일 속 편해. 그래서 몇 대 맞았어. 대신에 나는 법적으로 네? 고소했어. 처벌해달라고. 근데 처벌이 되려면 검사가 재판에 넘겨야 되거든. 기소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그 결정을 해요. 근데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 기소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재판에 안 넘겨지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재판이 안 열리면 처벌을 안 받는 거야. 그럼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럼 나는 고소해서 얘를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검사가 내 생각에는 뇌물 먹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이게
무혐의 해가지고 막 불기소하기로 결정. 나 열받아. 그러면 이 또 법으로 따로 정해놨어요. 검사의 불기소 결정 갖고 행정심판의 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이러면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다시 한번 이거 심사 결정해달라고 이제 뭐예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걸 하고 거기서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직접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저 재판 열어서 재판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법원이 직접 이거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해야 될 사안인데 왜 검사가 기소를 안 했느냐? 그럼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결정 내렸어. 재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법으로 형사소송법이라 해서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기소 내가 처벌을 원하여서 고소를 했는데도 그 가해자를 검사가 기소 안 하기로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따로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잘 공부해 두세요. 응? 되게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응? 자, 우리가 행정심판의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게 옛날엔 간단했는데 미추홀구라고 길어져가지고 미추홀구청장, 여기가 미추홀구죠. 옛날에 인천광역시 남구였는데, 자,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응?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 그래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치자. 응? 그러면 A가 청구를 하겠죠. 행정처분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받은 자가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A가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까요? 그러니까 청구 대상부터 생각해요. 뭘 갖고 대상으로 다투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 응? 이게 대상이 돼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아까 청구할 수 있는 게 취소해달라,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야. 어떤 청구를 할지.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그럼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응? 그럼 아까 잠깐 배웠지만 기간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요? 응?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받은 거 알아. 영업정지 받은 거 본인이 알아. A가. 알면 안 날부터 언제까지? 9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90일 지나면 청구서 내봐야 여기서 심사해서 거부. 기간 지났다고. 응? 90일 안에 청구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이죠. 이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한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미추홀구청장이 했죠. 여기서 간단히 구청장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를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이라고 불러요. 이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청구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응? 법률 용어가. 소송 가면 이게 심판이 소송으로 바뀌고,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칭하고 피고라고 칭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뿐이에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판정 내리는 기관이 또 딱 정해집니다. 응?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피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정 기관이 다 정해져 있어요. 피청구인이 지금 인천광역시에 있는 미추홀구청장이죠. 그러면 이보다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인천광역시죠. 그럼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판정 기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응? 정식으로 말하면 길어요. 근데 이제 좀 줄이면 그냥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렇게 쓸까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여기가 이 사건에 청구받은 사건에서 판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A는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문서로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내도 되고요. 구청장한테 내도 돼요. 그럼 결국 여기로 다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일 안에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때 이 싸우는 양쪽 당사 이 둘을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의 당사자. 그래서 1번 제목 행정심판의 당사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청구인하고 피청구인. 응? 이 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쌍가루 1번 청구인 얘기하고 뒤에 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아래쪽에 쌍가루 2번 피청구인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둘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청구인 능력이라고 써놨죠. 응? 그러니까 청구인이 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가능한 자, 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자 누구누구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법적으로 불이익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누구도 법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조치로 불이익받으면 법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법인으로 돼 있지 않은 단체들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슨 그 우리 교회 같은 데가 보면 무슨 있잖아요. 교회 그 뭐라고 부르잖아. 교회마다 그 교회 재산 따로 무슨 이렇게 목사 개인 재산도 아니고 교회 소유의 재산이 되잖아요.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단체가 있죠. 또 어떤 문중의 종중 이런 게 있어요.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게 여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종중, 응? 뭐 그런 거 있죠. 교회 단체, 응? 그런 것들. 그래서 자 청구의 능력 공부할 때 읽어보세요. 거기 방가루 1번에 자연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응? 그다음에 사람은 아니지만 권리 의무 인정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데 법인 아닌 단체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응? 뭐 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죠? 여기 밑줄 쳐주세요.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응?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해요? 아니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해요? 예. 그러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실제 청구서 내고 이런 실제 일은 하겠죠.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청구서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요거 중요. 둘째 줄.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두 가지야. 자, 사람도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법인도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청구한다는 거.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점을 포인트.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청구인 능력에서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다 청구할 수 있는 일단 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거 보세요. 구청장이 누구한테 불이익 조치한 거예요 지금? A한테 했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또 뭐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럼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인이 돼요. 응? 이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 받은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서 청구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조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 예. 자, 행정심판법 13조가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세 종류.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죠?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것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한 자로서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거나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 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해서 공통된 단어들이 다 뭐가 있어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결국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응? 즉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 소송 가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거기서 또 상세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법률상 이익 얘기합니다. 응? 따라서 다시 위에 거랑 종합하면 법률상 이익.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사람이 됐든 법인이 됐든 법인 아닌 단체가 됐든 다 청구하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제해달라고. 그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은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거하고 조금 사안 달리하면 뭐 구청장이 A한테 신청을 받고 뭐냐면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요. 그러면 공장 건축허가의 상대방은 A야. 그런데 인근 주민은 어떻게 돼요?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줌으로써 자기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불이익 받는다. 그럼 얘가 3자로서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것 때문에 자기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다. 그러면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침해받은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할 자격이 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또는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이 된 뒤, 원래 앞에 거부터 얘기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어요. 근데 영업정지 1개월 다 지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이 이미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난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기간 지난 다음에는 이미 지나버린 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건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기간이 다 지났지만 그거 어떻게 될까? 취소를 받게 되면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 그러면 청구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 음주운전 몇 번 하면 3번 하면 삼진아웃. 그죠? 근데 요새 강화돼서 두 번으로 줄이는 것 같더라고. 음주운전 2번만 걸리면 면허 취소 기준치 안 나와도 면허 취소. 뭐 이진아웃죄가 되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직 정확치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 근데 한 번 음주운전 영업정지 처분 면허정지 받았어. 음주운전 때문에.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개월 받았는데 1개월 다 지났어. 지났지만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한번 또 걸리면 2번째 걸린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면허 취소당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지만 이거는 애초에 영업 면허정지는 잘못된 것이었다 해서 취소 판정을 받아서 기록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냥 놔두면은 그 기록 계속 남아있게 돼가지고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미 기간 끝난 거라도 집행이 다 끝난 거라도 취소를 받게 되면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 가면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밑에 판례가 2개 정도 들어있는데 시험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정도만 공부하시면 판례 1번 정도 보세요. 아직 시험은 한 번도 안 쓰였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거기에 키워드가 청구인 변경이에요. 청구인 변경.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추홀 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어. 그런데 A가 뭐라고 그래서 A가 맨 처음에 청구인으로 해서 청구서를 냈어요. 그런데 A가 A로 청구하는 거 말고 B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로 바꾸겠다. 이러는 게 청구인 변경이죠. 이거 허용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청구인 변경. 그러니까 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청구인을 변경하는 건 허용 안 된대요. 그래서 2번째 줄.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이 보완 수정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원래 이 영업소의 사장이 A야. 근데 A가 법을 잘 몰라. 근데 A의 동생이 있어. 동생은 이 영업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동생이 법을 좀 아니까 형 내가 대신 청구해 줄게. 그 B의 동생인 B의 이름으로 청구를 했어. 그럼 B는 청구할 자격이 인정 안 되는 자야. 그래서 청구할 자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걸 뒤늦게 알고 그러면 A로 청구하는 청구인을 바꿀게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1번은 그런 정도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정 대표자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새 책일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 자, 어떤 때 이제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 조치 때문에 불이익 받는 자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아까 여기서처럼 구청장이 A한테 공장 원초가 내주니까 인근 주민 한 사람이 아니라 인근 주민 막 10사람이 공장 원초가 때문에 자기들 다 법적으로 환경상 불이익 받는다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10명이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청구를 할 때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청구를 하면 다 주장 다 내세우고 다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자를 정하면 대표자를 통해서 주장하고 증거 서류 내고 이렇게 이 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하는 행위는 다 다른 청구인들이 하는 행위로 똑같이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첫째 줄 끝에 보세요. 몇 명? 누구 중에서 몇 명이야? 청구한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요게 며칠 쳐주세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읽고 나죠. 그러면 대표자를 정했다 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청구인들은 다 이제 대표자를 뽑아놨으니까 대표자를 통해서만 뭐 주장도 펼치고 증거서류도 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대표해서 다 주장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청구인의 동의 얻지 않고 다 해도 되는데 딱 청구했다가 다시 물르는 거 있죠. 취하하는 것만은 다른 청구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멋대로 취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이때 판례는 좀 중요해요. 판례는 아까 동그라미 1번에 대표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청구인들 중에서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따라서 판례를 보시면 청구인들이 당사자 아닌 자, 여기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겠어요? 청구인들 중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당사자 즉 청구인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래요? 무효래요. 그 대표자 뽑은 거. 그 대표자 자격이 인정 안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아닌 자를 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효다.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의 지위 승계, 이것도 간단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그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판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청구한 사람일 경우에는 A가 청구를 했는데 이 판정 절차 진행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이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서 계속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이 사람일 때는 1번 사망. 만약에 청구인이 법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법인하고 합쳐졌대. 합병.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뭐야? 지위를 그대로 자동 승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사망했거나 그럼 법인의 경우는 둘째 끝에 합병. 두 가지 사유죠. 합병은 뭐 사람은 상관이 없을 테니까. 사망, 합병 경우는 어떻게 된다? 넷째 줄. 당연히 승계.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근데 1번은 이제 당연 승계잖아요. 근데 2번은 첫째 줄. 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한 자. 좀 여기 밑줄.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한 자. 좀 줄여 공부하면 양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 청구 대상이 이 처분이죠. 이 처분과 관계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판정기관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가 지위를 승계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어야만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양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다르죠? 이건 당연 승계가 아니죠? 그 점, 이 둘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피청구인은 누구로 하느냐? 원칙, 피청구인 적격, 여기 두 가지 공부합니다. 원칙은 누구래요? 첫째 줄, 처분을 한 행정청.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한 행정청. 아까 그래서 구청장이 된다 그랬죠? 처분을 한 행정청을 줄여서 그냥 처분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자, 둘째 줄 읽어보면 다만 쭉 읽어보세요. 다만 읽어보면 자, 원래 법이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켰는데 그 뒤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키도록 돼 있던 게 법이 변경되면서 인천시장의 영업정지 처분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는 구청장한테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다면 피청구인을 누구로 해야 돼요? 시장을 피청구인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정기관도 달라져요.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이 되게 되면 판정기관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판정기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게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인 조치를 한 행정기관이 상대방 피청구인이 되고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판정기관이 정해지는 이런 구조예요. 응?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즉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가 돼. 다른 행정청의 권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법 바뀌면서. 응? 그러면 거기 키워드가 승계한 행정청입니다. 응? 승계한 행정청은 이제 넘겨받은 행정청을 뜻하는 거겠죠? 승계한 행정청이 키워드. 피청구인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처분청을 피청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심판 청구 후에 이 처분 권한이 바뀌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같은 경우에 국민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서 피청구인의 경정은 이제 고칠 경자니까 고쳐 바로잡는 거죠. 읽어보시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애초부터 잘못 지정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 응? 뭐 청구인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다 국민을 위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서 청구를 했다든지 또 하나 일단 아까처럼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구청장으로 피청구를 해서 청구를 했어. 근데 판정 진행 중에 어떻게 됐어요? 법이 바뀌더니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판정 진행 중에 피청구인 바꾸고 심판기관 바꿔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고 난 후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피청구인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둘째 끝에 이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아니면 신청을 받아 피청구인을 고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문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그거는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 즉 판정기관이 피청구인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어요. 바꿔주는 결정. 결정 내리면 어떻게 된대? 그 효과가 경정결정이 내려지면 바뀌기 전에 종전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했던 건 취하된 거로 치고 그 다음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언제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된대요? 그게 밑줄 중요한 거예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심판 청구가 된 때. 이걸 간략히 줄이면 무슨 말로 바꿀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응? 요게 중요한 부분. 요걸 틀리게 만들면 이 판정위원 행정심판위원회가 바꾸는 결정 우리가 경정결정이라고 그러죠. 경정결정 있은 때부터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경정결정 내리면 처음부터 바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응? 그 부분을 포인트, 그죠?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에 대한 얘기를 보시죠. 예. 관계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당사자 말고 이 판정과 관계된 자를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인, 그 다음에 참가인이 있어요. 응? 자, 대리인은 여러분 어떻게 돼? 대리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다 변호사 고용해갖고 행정심판 청구 대리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왜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세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모두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대리인을 선임했어도 본인은 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얼마든지 또 뭐 할 말이 있으면 뭐 주장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밑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청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청구인은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응? 법정 대리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자녀다 그러면 부모 같은 자가 법정 대리인이죠? 응? 또 뭐 정신 이상하다 해서 뭔가 그 가정법원으로 또 선고받은 자는 저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 있어요. 그죠? 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응? 배우자. 또 뭐예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응? 형제 자매도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응?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 청구하는 자라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응?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고 변호사, 그죠? 또 뭐 등등등 세제출 행정심판에 허가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피청구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올해 7급 시험인가 어디서 이 부분을 냈더라고. 그러니까 형제 간단하게 냈어요. 청구인은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딱 한 줄 냈어요. 지문 한 줄. 맞죠? 청구인 형제 자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응? 자기가 다 법지식 잘 부족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청구인은 자기로 하되 이 판정 절차에서 뭐 주장하고 뭐 증거서류 내고 이런 행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자기 형제 자매를 내세울 수도 있고, 배우자, 자기 자식을 내세울 수도 있어. 직계 비속, 응? 자기 부모를 내세울 수도 있고, 존속 다. 예. 자, 그래서 대리인은 거의 시험에 안 내는데, 이번에 올해 7급에서 딱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게 나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참가인은, 자, 이런 경우 아까 그 얘기를 생각해 보죠. 참가인은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3자나, 말하면 피청구인 말고 다른 행정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주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든 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그죠? 그러니까 뭐 A가 싸울 리는 없어. 원칙적으로. 그죠? 지가 신청한 대로 허가 받았는데. 그죠? 누가 싸워? 인근 주민이 싸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인근 주민이 A한테 내준 공장 건축허가 위법하게 돼가지고 자기 법적 이익 침해한다. 취소해달라고 청구. 구청장을 상대로.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공장 건축허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판정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서 취소한다 판정 내리면 구청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럼 A는 멍하니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취소한다 판정 내려지면 갑자기 당황하죠. 자기 피해 보게 되죠.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예요. 이 행정원초가 받은 A가. 이때 A는 어떻게 돼?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정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 있다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신청해가지고 이 판정기관 여기다 신청을 해서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유리한 증거 내고 할 수 있어요. 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참가인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정 이 청구에 대해서 결정 나오기 전까지 신청 둘째 줄 끝에 보니까 그죠? 결정 나오기 전까지 참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기 중요하고요. 심판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이해관계는 당연히 나랑 친척이라는 이유로 나랑 친구라는 이유로 이런 거는 법적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응? 당연히 이해관계는 항상 법적인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3자나 행정청은 둘째 줄 의결 즉 결정 나오기 전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사항 보세요. 사항이 보면 자 지금은 일본에서는 이제 신청해서 허락받아서 참가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사항 보니까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얘기만 듣고 판정하는 건 좀 그렇겠다. 이 판정 결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판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항 중에 행정심판에도 필요하다 인정하면 3자 등에 대해서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 행정심판회가 니도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이제 심판위원회가 A가 신청을 안 해.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니까 심판위원회가 너 공장건축업 A 너 얘기도 좀 들어보고 판정하겠다. 너 참가해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A 참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참가해야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요구받으면 행정심판기관 즉 판정위원회로부터 참가하라고 요구받으면 참가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다만 참가할지 안 할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째 줄 끝에 참가 요구를 받은 거기가 중요해요. 요구를 받은 3자나 행정청은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가해야 된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예전에 시험 문제 요구받은 3자 등 요구받은 제3자 등은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틀렸죠? 나는 나는 판정 어떻게 나오든 신경 안 쓸래요 하면 참가 안 하겠다고 통지하면 되는 거죠. 응? 참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해요. 자, 이 행정심판 절차, 이 다투는 절차에 참가가 인정된 참가인은 이 청구인, 피청구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주장할 거 다 할 수 있고 제출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동일한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참가인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새 책에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써 있죠. 예,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거예요. 국선 대리인 제도. 그래서 예전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리인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고용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특히 그런 게 있죠. 가난한 사람들 변호사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국선 변호인 해가지고 나라가 무료로 변호사 붙여주잖아요. 그 제도를 여기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읽어볼게요. 쌍가루 국선 대리인 동그라미 1번. 자 예전 책 가진 사람은 조금 있다가 제가 써줄게요.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변호사 같은 걸 지칭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 줄 것인지를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한테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된다. 그죠? 이때 그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이 명백히 이때 위원회는 그 애초에 이거 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이런 그 행정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청구라든지 청구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든지 또는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때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임을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예. 국선 대리인 신청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대통령령 뭐 이런 거로 정한다. 따로 이제 세부적인 건 정해놓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명백히 권리남용이다,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아니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 어쨌든 뭐 별 특별히 안 써놔도 국선 대리인 선임 제도가 도입이 됐다 하는 것만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국선 대리인 선임 제도. 여기는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한테만 인정합니다. 피청구인한테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청구인에게만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한 번도 문제를 아직은 안 냈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냥 국선 대리인 선임 제도가 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 묻는 선에서 낼 겁니다. 처음 낼 때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있는데 행정심판기관이라고 있어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서 암기하다시피 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조금 아까 요거로 보시면, 자, 아까 논리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말하는 거죠. 이게 판정기관인데, 심판기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는 읽어보시고,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심사해서 판정 내리는 기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그래서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의에서 동그라미 2번이 하나 포인트 있어요. 예. 과거와 달리 두째 줄 2008년 2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대요? 자, 심리와 재결을 심리와 재결을 누가 다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다 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알면 돼. 옛날 거를 알 필요는 있을까요? 옛날에는 옛날로 이거를 분석하면 옛날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을 통보하는 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그대로 그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 통지해 주는 게 아니라 결정만 내려서 다시 어떻게 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내면 인천광역시장이 최종 외부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그렇게 해서 나눠놨었는데 괜히 시간만 지체되고 번거롭다 해가지고 그냥 이 행정심판위에서 심사하고 결정 내려서 당사자에게 다 통지까지 해서 다 그냥 한 번에 끝내도록 하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심판위가 심리와 재결 다 같이 한다. 요거만 하나 알아두시고, 자, 2번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거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표 안에서 사망을 보세요. 사망. 제목이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 표에. 표에 보니까 제 사망. 자, 사망에, 자, 1번 시도 소속의 행정청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1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도에 소속돼 있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이나 이런 거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가 판정기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구조가. 응? 그죠? 또 거기에 똑같이 보세요. 2번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이한 처분 어디서 판정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가 판정한다. 바로 이 2번.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 지금 미추홀구청장은 여기 자치구청장으로서 인천광역시 구역 내에 있잖아요. 인천 여기 시도, 이 앞에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미추홀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했잖아요. 이거는 누가 판정하냐?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처분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정기관이 다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응? 따라서 2번 그렇고요. 또 읽어보면 두째 줄 2번의 두째 줄. 자, 미추홀구의회에서 한 처분 어디서 판정해요? 심판기관 어디야? 미추홀구의회에서 한 처분. 혹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가 판정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심판한다. 응? 그래서 시군 그 의회 포함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또 내려가면 인천광역시도, 그러니까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미추홀구청장하고 미추홀구하고 옆에 또 뭐 있어요? 남동구 있나? 예? 미추홀구호, 뭐 계양구도 있겠다. 미추홀구하고 계양구하고 뭐 합작해서 무슨 단체를 하나, 조합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 그럼 그 조합이 행한 처분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에서 하더라고요. 시도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만든 그 공공단체 이런 데서 처분한 거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응? 자, 그러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셨으면 자 1항부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1항에 1번 둘 외우세요. 감사원 밑줄, 또 국가정보원장 밑줄. 이 제일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감사원이 한 처분 심판기관 어디야? 오른쪽에 보니까 해당 행정청은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하는 그 기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처분했으면 감사원 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거고 거기서 판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한 처분 어디서 해요? 심판.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처분청이 했는데 처분청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판정기관에서 판정한다? 좀 불공평하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놨어요. 네? 감사원, 국정원장 그건 꼭 하고 그 다음에 2항 또 다 공부하셔야 돼요.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한테 한 처분은 어디서 판정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여기는 국가권익위원회 요거 밑줄. 그거 하나만. 국가인권위원회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해당 기관 소속으로 따로 판정기관 두고 거기서 판정한다. 네? 그 다음에 제2항. 자, 1항을 보니까 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 말고 나머지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 한 조치는 어디서 판정한다? 줄여 말하면 뭐예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1번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위에서 1항 말고 나머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누굴까요? 응? 거기 1항에 국가행정기관의 장 있죠? 응? 그러니까 위에 굵은 글씨로 제1항 이렇게 정의된 그 감사원, 국정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말고 그 이외에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조치는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해요. 그럼 누구냐면 국무총리 있죠? 응? 총리도 여기 들어가요. 또
각 부처 장관 있죠? 장관이 하는 것도 어디서 판정한다는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이거 소속기관, 여기에 소속기관, 응? 그 총리 소속기관 또 뭐야? 소속행정청이라고 하죠. 총리 소속행정청이 한 것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 장관 소속행정청이 한 것도, 그죠? 장관 소속행정청이 한 것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업정지 처분.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청구인. 판정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총리가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소속기관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총리 소속기관, 총리 소속행정청 누가 있을까요? 응? 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또 총리 속 법제처장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이 한 처분도 총리 소속이에요. 국가보훈처장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관 소속으로 있는 행정처는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밑으로 뭐 있어요? 병무청장. 병무청장이 한 처분도 어디로 가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 그죠? 그럼 병무청장이 있고 여기 인천이면 인천지방병무청 또 있네? 지방 또 내려오면 인천지방병무청장이 한 처분도 어디서 판정한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는 거예요. 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판정하는 데가 중앙행정심판이에요. 웬만한 건 다 중앙행정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항 이해되셨죠? 그러면 경찰청장이 한 처분 어디서 판정해?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합니다. 경찰서장이 한 처분도, 예? 서귀포 경찰서장이 한 처분도 어디서 판정해? 결국 장관 소속 기관이 밑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장, 그 밑에 경찰서장 이렇게 돼요. 결국은 중간은 다 필요 없어. 중앙행정심판위로 판정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정지처분 누가 하냐면 경찰서장이에요. 어?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인천에 무슨 어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했죠. 행정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하는 거예요. 응? 중앙행정심판회가 전국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건 다 거기서 해요. 제일 많아. 중앙행정심판회에서 하는 게. 자, 그러면 1항 이해되셨죠? 응? 그 다음에 2항 누가 한 조치?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6개 광역시장이 한 처분,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 처분, 그 다음에 도지사 8개 도지사가 한 처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응? 한 처분, 거기다가 둘째 끝에 교육감이 한 처분, 응? 그 다음에 셋째 끝에 시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도의회 의장이 한 처분, 의회 시도의회에서 한 처분, 그죠? 요거 다 어디서 해? 중앙행정심판에서 한다. 응?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 거 있죠? 밑줄이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건데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 새 책에서는 또 이게 표를 편집하면서 괜히 밑줄이 다 2항이죠? 왼쪽에 제목 보면 다 2항이죠? 네? 왼쪽 보면 다 2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번호상 3번 그 중간 가운데 부분에 3번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에 3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 두 번째 줄 3번에는 두 번째 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관.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들어가죠. 응? 공동으로 설립하는데 국가가 들어가잖아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 설립한 행정기관이 있다. 여기서 하는 처분은 어디서 한다고요? 중앙행정심판회가. 국가가 들어가면 중앙행정심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 2, 3호, 1, 2, 3번 여기에 해당하는 거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 다음에 사망, 아까 했죠? 사망. 여기까지가 중심이에요.
1항, 2항, 3항까지. 응? 밑에 4항은 거의 시험에 쓰지 않습니다. 4항은 우리가 검찰청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부 소속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찰 조직에 있어서 행해지는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정해진 그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에 의해서 판정하도록 따로 정해놨어요. 검찰 조직에 한해서만 따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논외로 합니다.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을 잘 외워두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무슨 A 동장, 그러니까 동장도 이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동장이 한 처분은 어디서 판정해? 응? 구청 동장 위에 구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 위에 올라가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행정심판에서 거기서 판정하는 거죠. 거기밖에 없어요. 응? 구 단위에 없어요. 응. 일반 시 단위도 없어요. 응?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는 최하 단위가 어디예요? 응?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예요. 그 밑단위는 없단 말이에요. 응? 장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설치돼 있어요? 없어요? 장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없어요. 응?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 일단 1항에 해당하는 거 지가 해놓고 지 소속으로 있는 행정심판회가 판정하게 되는 거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예외 1항 따로 암기 그죠? 그 다음에 3항 응?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한 처분 이거는 시도행정심판회가 판정하고 그 중간에 나머지는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죠? 뭐 이렇게 논리구조를 세우시면 되죠. 3항까지 꼭 암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의정부인데 의정부 시장이 나한테 불이익 처분했어요. 응? 그러면 이거 구조가 어떻게 돼요? A가 청구인, 의정부 시장이 피청구인, 심판기관 어디예요? 응? 경기도의 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회 줄여서 경기도 행정심판회가 판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기관은 무조건 외워두는 게 외워둬야 됩니다. 다만 이제 뒤쪽에 가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여기는 잘은 안 내는 편이에요. 근데 7급 공무원 시험 같은 데는 막 몇 명 구성 막 이런 것도 내긴 내요. 근데 잘은 안 내는데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굳이 일단은 심판기관 앞부분에 치중을 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에 약간만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쌍가루 1번 보세요.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표현 용어를.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따로 하고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를 다 통틀어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말하면 일반행정심판위 1번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읽고 지나가세요.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예를 들면 돼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항 보면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그랬으니까 결국 인천광역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장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 보세요. 그냥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거 없거나 뭐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뭐 이렇게 직무 대행한다 이런 얘기 있고 읽고 지나가세요. 네. 자, 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의 위원으로 위촉 내지 지명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일정한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명 위촉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2번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했던 자. 3번 우리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박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 외에 행정심판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지명합니다. 응? 위원장이, 그죠? 그러면 인천광역시의 행정심판위원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여기 대학들 있잖아요. 대학에 뭐 교수님들도 몇 분 위원으로 위촉돼 있겠고, 그죠? 뭐 여기 뭐 우왕에 의해서 무슨 시민단체 어떤 이 전문가로 생각되는 사람도 위촉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변호사도 몇 사람 위촉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50명으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놓는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설명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항 있죠, 사항. 그러면 총 최대 50명까지로 구성해 놨는데, 그러면 어떤 청구 이거 영업증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 들어가면 50명이 최대라고 하면 50명이 다 모여서 이게 회의에서 결정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명 최대 50명까지를 풀로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청구 사건은 9명이 판정합니다. 청구 사건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청구 사건에 대한 회의는 어떻게 한대요? 읽어보세요. 회의는 위원장하고 위원장 한 사람,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그죠? 총 9명이죠. 위원장 한 사람인데 8명의 위원이 이제 구성을 해서 판정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응?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첫째 그때 괄호 속에 거기에 최소한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응? 위촉된 위원이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최소 어떻게 돼요? 6명 이상이 민간인 위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응?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뭔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거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과정상 이해하는 거죠. 다만 7급에서는 이것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7급인 게 어디서 우리 9급 말고 그 밑에 넷째 줄 보시면은 셋째 줄부터 쭉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등에 따라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든 행정심판위원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니구나. 그죠? 뭐 국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거기는 한 명씩 쭉 줄죠. 네? 위촉위원은 6명 이상을 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장일 때 4명 이상을 한다. 그죠? 위에 거보다 이제 한 명씩 줄이잖아요. 네. 그런 게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걸 냈더라고. 7급인가 뭐 5급 승진인가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상한 거 하나 갖다 삐죽 내놓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9급에서는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아까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9명 중에 출석 몇 명 하면 회의 열리는 거야?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5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 열리고 출석한 위원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 최소 인원은 5명 출석에 3명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금 신경을 써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경 써서 몇 명? 70명 이내. 위원장 옆에서 70명 이내. 좀 많죠? 위원장 누구예요? 위원장 신경 써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 것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응? 그거 밑줄 쳐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위원장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앙행정심판의 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이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뭐가 된다? 뭐 법제처장이 된다도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직무대행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저기도 끝부분도 밑줄 쳐야 돼. 이 중앙행정심판에 상임위원이 두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 응? 4명 이내의 상임위원 4명 이내. 4명 이내 상임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위원장 직무대행 누가 한다? 두 번째 그때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응? 상임위원이. 그 중에 저 재직기간에 상임위원회 재직기간 제일
긴 사람이 1순위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상임위원이 직무 대행한다. 응? 그 다음에 제 동그라미 3번 상임위원회 신분은 뭐예요? 응? 별정직 국가공무원이에요. 응? 별정직이에요. 별걸 다 내요. 이것도 7급인가에서 냈어요. 그걸 일반직으로 냈던가 뭐 정무직으로 냈던가 하여튼. 응? 네네. 자, 별정직. 네.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그 다음에 셋째 줄. 네. 임명 절차. 위원장이 제청해서. 누가 임명합니까? 상임위원은 누가 임명해요? 응?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응? 네. 상임위원은 별정직이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걸 중시하고요. 다만 4번은 비교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대부분이 다 비상임위원이죠. 비상임위원은 아까 그 박스 안에 이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누가? 네?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네? 비상임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만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 초점을 두시고 5항은 똑같아요. 총 9명으로 회의 구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응?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항 좀 위에 두시면 아까 전국에 뭐 경찰서장이 전국에 어디 있든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 다 어디로 온다 그랬어? 중앙행정심판. 거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다 중앙행정심판으로 심판 청구 들어올 수 있어요. 되게 많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6항에 보면 중앙행정심판에는 청구 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 사건 요것만은 따로 거의 비슷비슷한 거 그냥 간단히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뭘 둘 수 있어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 네?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바로 이 운전면허 사건 요거 다루도록 그죠? 소위원회에 두는 거죠. 응? 반면 소위원회하고 8번에 뭐예요? 전문위원회는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회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이 어떤 사건 지정을 해서 전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검토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운전면허 취소 사건은 소위원회예요. 전문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혼동하지 마시라 이거죠. 응?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죠? 자, 쌍가루 3번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두죠.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위원회 임기 신부부장에서 동그라미. 자, 중앙행정심판에 자 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상임위원 임기 3년. 연임 가능해요? 네, 한 번까지는 연임만 해요. 그러니까 연달아 임명돼서 3년 마치고 또 3년에서 6년 할 수 있는 거죠. 6년 하면 일단 물러나야 돼. 그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또 임명될 수는 있지만 연달아서는 한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그냥 그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쌍가루 4번 보세요.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선 제척 기피 회피는 제척 기피 회피는 어떤 사건과 이 청구된 사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죠.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에 모든 법에서 다 공통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제척은 뭐야? 법에서 딱 사유를 정해놓고 이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건에 관여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참가를 못하도록. 응?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아예 제외되도록 하는 게 제척이고요. 기피는 어떤 자가 이제 선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사자가 저 사람은 신뢰 못해. 저 사람 바꿔줘. 기피 신청을 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기피가 빠지도록 신청하면. 응? 우리가 기피하는 인물 생각해 보세요. 응? 당사자가 신청하면 빼주는 제도고 회피는 뭔가 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나 그 사건 나 이거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 공정서 기하기 어렵다. 선임된 자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회피예요.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가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법률상의 용어로 자 우리 거의 첫째 줄에 썼듯이 공정성, 객관성 이걸 위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 법조문을 다 써놨지만 그거 잘 안 내는 거예요. 응? 예.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넷째 줄 중요합니다. 넷째 줄. 누구한테도 이거 적용해요? 말하면 사무 직원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위원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직원에게도 준용. 준용이란 건 이제 똑같은 법조항을 다시 쓰기가 그렇잖아요. 괜히 지면 낭비. 응? 그러니까 똑같은 조항을 다시 쓰는 대신에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뜻으로 준용이란 말을 씁니다. 응? 그러니까 직원에게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 직원들이 서류를 어떻게 요약하거나 뭐 해서 이렇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위원들은 사실 상임위원이 아닌 바야 상임위원이야 뭐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만 다루는 거지만 비상임위원인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상시 자기 일 하다가 뭐 연락받아요. 무슨 청구 사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회의에 참여해달라. 그죠? 그럼 가서 그 사건 밑에서 올린 거 검토한 거 그 보고서는 논의하고 판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서류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서류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청구인은 막 억울하니까 막 엄청나게 뭐 서류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증거 서류 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읽어보고 위원들이 다 읽어보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좀 요약도 하고 하겠죠. 응? 그러니까 그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도 사무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때 이제 그리고 그 표 안에서는 기피 부분만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기피. 응? 기피. 자, 기피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기피에서. 자, 당사자는 위원에게 행정심판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저 사람 바꿔달라고 위원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위원이나 사무직원 바꿔달라고. 이때 동그라미 2번 기피 신청은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신청해야 되는데 다만 불가피하다면 먼저 신청을 하고 3일 이내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낼 수도 있대요. 응? 3일 이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5항을 보세요. 5항을 축소해 보면 위원장은 기피 신청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위원장은 기피 신청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런 기피 신청을 받고 위원장이 어떤 위원이나 직원을 그 사건에서 뺄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5항이 의미 있는 거는 이 규정상 원래 이 청구 사건에서 모든 결정은 다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만은 위원회의 회의를 안 거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 기피 결정 요거는 자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길게 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죠. 줄여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을 안 거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응? 위원장이 단독 결정. 요게 의미가 있어요. 그 조항에서는. 응?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보면은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내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안은. 근데 요것만 그거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단독 결정한다.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의 공부의 마지막 위원회의 권한 승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별건 없고 아까 이거에다 빗대보세요. 자, 지금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했죠? 그럼 피청구인은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피청구인이 되니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됐죠? 근데 이렇게 판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구청장 권한이었던 게 광역시장, 인천시장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바꿔서 진행해요. 어떻게 해요? 피청구인도 바꿔요. 인천시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인천시장이 광역시장이 피청구인이 되면 심판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그럼
심판기관이 바뀌잖아요. 심판이요. 그러면 인천시 광역행정심판회가 받았던 서류니 뭐니 이런 거 다 중앙행정심판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행정심판회가 판정하도록. 그게 바로 위원회의 권한승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심판 청구가 있은 후 법이 개정 폐지 등등등등에 의해서 피청구인 바뀌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사건에서 판정할 권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해당 위원회는 청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새로이 권한 가진 행정심판으로 다 보내주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의 절반 정도, 절반 한 3분의 1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 마무리 짓고 소송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잘 이해하시면 소송이 그만큼 쉬워집니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동일한 논리,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소송 가면 판례가 많아서 양적으로 좀 나는 것뿐이지 논리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